자, 이번 시간은요 2장 들어가죠. 2장 여러분 45쪽 납세의무 성립 확정시기, 그리고 소멸 사유, 그리고 조세 우선권 불복 절차 보죠. 그럼 먼저 여러분 46쪽에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랬어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자, 과세 요건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려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야 요건에 따라 부과를 하겠죠.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그랬어요. 추상적의 뜻이 뭐예요?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이지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과세 요건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뭐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생기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무슨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무슨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런 행위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이 되면, 그래서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생기는 이런 세금도 있을 것이고, 또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하는 거? 취득하는 뭐가 있으면 행위죠. 취득하는 행위가 있으면 뭐한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취득세에 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러면 계산은 안 했지만 취득하는 순간 취득세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럼 취득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언제가 됐던 취득하는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등록 면허세도 언제가 됐던 뭐예요? 등록을 하는 때, 이 얘기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 면허세 부과하는 거고, 만약에 등기하는 행위가 없다면 납세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재산세요.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죠. 무조건 재산세는 1년 중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날짜 소유자냐, 언제를 기준하느냐. 그래서 과세 기준이라면 매년 6월 1일 이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하는데 언제를 기준하느냐.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며칠이에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과세 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여러분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든 또는 뭐 소득세 이렇게 나와도 똑같죠. 기간은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말 끝나야 돼요. 왜? 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거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과세 사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행위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상속세는 상속받는 행위가 있으면 상속세 부과될 것이고, 증여받은 행위가 있으면 증여받은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그죠? 또 그 밑에 보시면 과세 기준이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5가지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47쪽에 납세 의무 뭐라고 그랬어요? 성립 시기, 확정 시기 그랬어요. 자,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자, 아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추상적, 막연하게.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 과세 대상이 보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누가 어디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이 확정시기는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신고 납부, 신고주의라고도 하죠. 신고 납부 조세. 신고주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법이 정해놓은 신고 기한까지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할 때? 신고를 하는 때,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과주의 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신고주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이렇게 얘기하고, 부과주의는 고지서 나오는 뭐 보통 징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과주의는 1차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하죠. 그래서 부과주의는 누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할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확정이 된다. 여기서 결정 이 얘기는 뭐예요? 계산을 할 때, 계산하면 그걸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가 있어요? 취득세는 뭐예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할 때? 신고하는 때 뭐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등록 면허세는, 자, 역시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할 때?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얘기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하면 그걸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모든 소득세는 신고납부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할 때 신고하는 때 뭐한다?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니까 확정 시기는 간단해요.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과세권자가 계산을 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확정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교재 47쪽에 보시면 부가세 및 가산세가 나왔는데 우리 부가세 하면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자, 요것은 부가세라고 하잖아요. 부가세니까 뭐예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법률에 세액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본세를 따라가요. 확정 시기가. 그래서 본세 하면 원래 독립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을 하면 성립하는 때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또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할 때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된다. 즉 부가세는 본세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간다. 여기 보실래요? 그렇다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뭐고?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여기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 뭐예요? 특별세도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면 따라서 성립이 된다. 그리고 확정 시기도 여기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신고하면 따라서, 취득세 신고하면 얘도 확정이 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면 따라서 확정되고, 재산세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뭐가 지방교육세가 확정되는 거고, 이것도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여기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또는 확정할 때 따라서 성립이 된다.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29회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요 5가지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49쪽에 보세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자, 납세 의무에 소멸 사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납세 의무가 언제 사라지느냐.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2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는 2가지가 있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 사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여러분 4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뭐예요? 납부.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즉 납세 의무자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본래 납세 의무자, 보증인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니까 납부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납세 의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충당이라고 하죠. 충당, 메꿨다. 충당. 자, 여러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많이 냈으니까 환급받아야 돼.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한테 환급해주고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세금이 있고 그 사람한테 환급해 줄 거 있으면 환급해 주지 않고 하겠다? 낼 세금으로 메꾸겠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환급받아야 될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내야 될 세금으로 메꿨다. 이게 충당이죠. 그럼 납부한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부 또는 충당은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부과 취소죠. 부과 취소. 과세권자가 위법으로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는데 과세권자가 스스로 다시 취소를 해버리면 납세 의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부과됐던 게 취소가 됐습니다. 또는 제척 기간이라고 하죠. 제척 기간의 만료. 자, 이 제척 기간은 복잡한데 우선 제척 기간의 뜻이 뭡니까?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이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세금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과세권자만 권리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뭡니까? 의무지 그대로. 납세 의무자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그래서 과세권자가 권리 행사를,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버리면, 지날 때까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안 하고 지나버리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제척 기간에 보다 만료라고 한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본이 5년입니다. 5년 안에 과세권자가 부과를 해야지,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과세권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해야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부를 안 했어도 제척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법으로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제척 기간의 만료라고 하고요. 또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가 뭐했다? 완성이 됐다. 자, 소멸시효도 이것이 기본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의 규정이 특별한 게 없으면 민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아까 요 제척 기간은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뭡니까?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계속 체납됩니다. 그럼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했죠. 5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으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해야 될 그럴 기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다시 부과할 수,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 28회 시험에서, 지금까지 시험에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소멸 사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죠. 우리 제척 기간은 물어본 적 있지만, 그런데 이게 28
18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세 총론에서는 다른 부분도 출제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29회에서는 출제될 확률은 떨어집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다만 그 밑에 50쪽에 보시면은요, 50쪽에 보시면 거기에 제척기간 만료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한번 읽고는 갑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다. 그러니까 권리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나 또는 뭐요? 중단 없이 법률 관계가 무한다, 소멸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척기간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 이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에 의해서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정지는 뭡니까? 멎었다가 이어서 기간이 가는 거고, 중단은 중단됐다가 새롭게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중단, 정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가서 5년 지나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 참고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제척기간 보시면 50쪽에 보시면 위에 상속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세가 제척기간이 가장 길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요거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 몇 년? 15년으로 됐다. 제일 기간이 길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어요? 세금을 보였다,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제척기간 몇 년? 15년 안에 다시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10년. 그런데 방가로 2번 기타 상속세, 증여세 말고 그 외에 조세,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면 10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했다면 10년 안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랬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그죠? 요거 정도는 점검을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53쪽에 보시면 조세의 우선권이 있어요. 조세의 우선권. 다시 말하면 조세의 세금이 우선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반 저당권이나 또는 일반 채권하고 세금이 경합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 부동산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도 있고, 그죠? 또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 즉 은행 등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개인이 저당권 설정한 것도 있겠죠. 이런 채권과 세금이 경합될 때는 매매 대금에서 어떤 걸 우선하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우선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금이 우선한다. 그 확인해 보죠. 맨 위에 53조 조세의 우선권,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있어서 세금, 조세 있죠. 국세가 됐던 지방세, 그리고 거기에 붙은 가상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를 한다. 그런데 세금이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세금만 무조건 우선해서 국가가 다 가져가면 서민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민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어떤 거냐? 공익비용 우선 그랬죠. 자, 제목 정도만 보세요. 공익비용 우선하면 강제 집행 경매 처분될 때 또는 세금이 안 내서 압류를 할 때는 체납처분비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비용이 있으면 세금보다도 그런 비용을 우선하겠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공익비용 우선, 세금보다도 비용이 우선한다. 어떤 비용? 자,
부동산 경매 처분됩니다. 그럼 경매할 때 들어가는 공익 수수료 있죠? 이런 수수료 비용 등은 당연히 감정비용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런 비용이 우선해서 세금보다도 먼저 공제를 해준다. 배당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압류, 세금을 안 내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한다면 압류, 운반, 보관,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일체의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하죠. 그런 비용을 우선하겠다. 세금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 담보채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질권 이런 채권이 있으면 세금보다도 우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다음 장에 보시면 소액 임대차 보증금 그랬죠? 소액 임대차 보증금, 상가면 상가 임대차,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 있죠? 소액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을 먼저 세금보다도 먼저 공제해 주겠다. 배당을 해 주겠다. 그리고 임금 채권이 있어요. 임금. 자,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들한테 체불된 급여가 있으면 최종 3개월분 퇴직금 또는 재해 보상금 등이 있으면 그것도 세금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있으면 세금보다도 우선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할 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건 시험에 관련해서 혹시나 배당순위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배당순위. 그래서 맨 밑에 54쪽에 영순위 쭉 나왔죠?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 처분되거나 채무자에 의해서 또는 이 부동산이 세금 등으로 공매 처분된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매각 대금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영순위죠. 영순위는 바로 뭐냐? 경매 등을 처분했다면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매매가 됐다면 공익 비용 우선 하겠죠. 경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이 부동산이 공매 처분됐어요. 세금을 안 내서 국가 등이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해서 매매 대금이 나왔다. 그럼 매매 대금에서는 무엇을 체납 처분비를 먼저 공제를 해줍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은 압류 물건에 대해서 세금 안 내니까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 비용, 운반하는 데 들어간 비용, 보관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감정평가하는 데 들어간 비용, 공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일체의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이런 비용이 영순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에 맨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순위죠. 1순위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요. 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임차 보증금, 소액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죠. 변제 금액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으면 그거 먼저. 그리고 또는 사용자의 뭐가 있어요? 임금 체불된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임대차보호법, 이거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법뿐만이 아니라 기준법 등에 의해서 체불된 임금 있죠. 임금은 3개월분이에요. 3개월. 그리고 퇴직금 또는 보상금, 퇴직 보상금 이런 것이 있으면 1순위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여기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하고 요거하고 경합이 되면 이 중에는 어떤 거냐? 똑같이 가요. 똑같이. 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나누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부족할 때는 이거 두 개 다 공제하고 남으면 선순위 그런 거 관계없는데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요 비율로 똑같이 누가 먼저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순서가 같다. 다음 이렇게 해서 남으면 이제 2순위가 되는데 여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2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게 두 번째 순위로 가느냐. 자, 그래서 두 번째 순위는 이겁니다. 하나는 자, 조세, 일반 조세가 있어요. 일반 조세, 세금이죠.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등기가 된 전세권이나 전세권 또는 뭐예요? 뭐 저당권 이런 권리 등이죠. 이런 등기 피담보 채권이다. 그 담보물건에 등기됐는데 이거 그러면 세금하고 이 피담보 채권은 어떤 게 먼저 가느냐 이 얘기.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거지 순위가. 이때 조세는 세금은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법정 기일을 기준하는데 이 법정 기일이 바로 뭐냐. 신고 납부 조세는 신고한 날이고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 제도는 뭐냐. 고지서 발송한 날이에요. 고지서 발송한 날. 고지일, 고지서 발송한 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정기일이라고 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 자, 이것이 어떤 것이 빠르냐에 따라서 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선순위가 결정된다. 법정기일이 이게 더 빠르면 피담보 채권보다 세금이 먼저 갈 거고 만약에 세금 이 날짜 신고 납부조세인 신고 납부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한 이 날짜보다 등기가 더 빠르면 날짜에 따라서 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어떤 날짜가 더 빠르냐 법정기일이냐 아니면 등기한 날이냐 이거에 따라 순위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떼어드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이 세금 중에서 요 세금 중에서는 이걸 따지지 않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당해세라고 하죠. 자, 당해세. 당해 재산에 관련된 부과된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한다. 당해세라고 합니다. 줄여서 당해세가 있는데 이런 당해세는요. 이것은 무조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금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보면은요. 이거죠. 당해세 하면 그 재산에 요 재산에 안 낸 세금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이 부동산을 옛날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안 냈거나 또는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때 증여세가 안 낸 것이 있거나 또는 이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것을 부과했는데 그거 안 낸 거 있거나 또는 이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낸 뭐가 있어요? 가산금이 있거나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된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만 요거 이런 세금이 있으면 이런 세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이런 세금은요. 이런 세금은 뭐랑 피담보 채권에 등기한 날 관계없이 등기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 중에서 피담보 채권에 등기가 됐으면 등기가 번져면 등기 번져한 걸로 갈 수 있는데 세금 중에서도 요 당해세는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55쪽에 보시면 3번에 이순위라고 나와 있죠.
2순위. 거기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의 경우가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2순위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3순위 이래도 되죠. 그죠? 예. 요번에는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데 이거에 앞서서 가는 게 이거다. 그죠? 예.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피담보 채권 등기가 아무리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그 재산에 안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이 우선한다. 요거. 자, 그렇게만 보시고 다음 여러분 55쪽에 보시면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불복제도 그랬어요. 그죠? 불복제도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조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복이 뭡니까? 불복이 국세, 지방세, 불복, 승복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세금이 부과된 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라 이거지. 이의 제기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불복 절차는 우리 절차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한 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보죠. 그럼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의 신청 보시면 자 밑에 55쪽에 불복 청구 기간 결정 그랬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이의 신청은 불복 사유를 갖춰서 그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서 지방국세청장한테 처분을 안 날로부터 예를 들어 부과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그죠? 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의 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여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이 되는데 이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세금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또는 지방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90일 이내 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나오면 또다시 납세 의무자는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심사 청구를 안 받아주면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는 다시 심사해달라 이 얘기고 세무서장한테 또는 국세청장한테 다시 심사를 해달라 이거고 요거는 조세심판위원회라가 심판을 해달라 이거죠. 이런데 여기서 하나의 내용 이의 신청 가지고 두 개를 다 중복해서 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죠. 이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심사 청구도 하고 동시에 심판 청구할 수는 없다.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죠. 90일 이내 이렇게 해서 심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심사 청구가 받아주면 좋은데 또 안 받아주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여기도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뭘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갖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하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두 개 다 중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때 심사 청구가 되면, 결정 통지가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지된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55조 맨 밑에 이의신청 2번 보실래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데 국세의 경우만 며칠? 30일. 자, 여기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때 결정 통지는 며칠 이내냐? 90일 이내 결정.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데, 다만 누구는 국세죠. 국세는 30일이에요. 30일. 이게 차이점이다. 자, 결정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데, 국세는 며칠? 30일이에요. 지방세는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면 되고, 국세는 30일인데 이때 항변이 있으면 또 60일까지 30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 통지를 국세는 빨리 해줘야 된다. 며칠 안에 30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통지 받았잖아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신청기간이 90일 이내 신청을 하라 이거죠. 이것도 신청이에요. 신청. 예. 그리고 결정 통지도 전부 다 며칠? 90일이야. 요것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결정도, 결정 통지도 며칠이냐? 90일이에요. 90일. 그 다음에 신청도 90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이거예요. 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요거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 바로 갈 수도 있고 심판 청구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신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 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심판 청구 가능하다 얘기야. 예? 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90일. 여러분 교재 보시면 56쪽에 보시면 거기 보충학습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납세자 1의 경우는 이의신청 거치고, 그러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지방세는 90일 이내, 국세는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90일 이내. 그리고 이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받은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위원장은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통지해 줘야 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절차로 갈 수도 있지만, 이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57쪽에 서류의 송달로 갑니다. 서류 송달, 서류의 송달. 여러분 송달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자, 서류 송달 방법은 여러분 세금에 관련된, 조세에 관련된 납세 고지서 등 이와 같은 각종 세금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제목만 먼저 얘기하면 교부 송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 송달이 있죠. 우편 송달이 있고, 세 번째는 전자 송달이 있죠.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우리가 나오는 공시
송달이 있다. 송달 방법. 자, 교부 송달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전달받을 장소에 가서 그 사람한테 전달할 자한테 장소에 가서 직접 전달하는 걸 교부 송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부 송달은 납세자의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아니면 뭡니까?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교부 송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교부 송달 전달을 해주려고 했더니 상대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거기에 뭐하고 올 수 있다? 유치 송달할 수도 있어요. 유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맡겨놓고 올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전달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도 있다. 일명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다음, 우편송달은요,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에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해서 납세자 사업장이나 그 납세자의 주소지로 무엇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죠.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기 50만 원 이하일 때는 일반벌로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여러분, 우편송달은 원칙이 뭔데? 등기우편인데 50만 원 미만이죠. 50만 원이 안 되는 건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등기우편으로 인해서 뭐하는 거? 전달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서류를 교부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의 뭐가 없어요? 주소지에 실제로 그 사람이 없어요. 또는 사업장에 가보니까 사업장 소재지라는 데가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어요. 즉 없다는 데죠.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교부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뭘 할 수가 있다? 불이행,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5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에 50만 원 이하 미만이라면 일반 우편도 가능한데 우편물을 보냈는데 2회 이상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반송되면 할 수 없이 뭘로? 공시송달할 수도 있다. 다음, 여러분, 전자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보통신망이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것은 뭡니까? 본인이 납세자가 신청을 해서 나는 이메일 등으로 이와 같은 전자 시스템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나는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만 정보통신망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 사람의 정보를 허용을 해야 접근이 되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망은 본인 납세자가 스스로 신청을 했을 때 한해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전자송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보통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전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뭘로? 공시송달할 수 있죠. 그럼 공시송달은 바로 뭐냐?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나 전자송달 등이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은 하지만 납부기한 내, 그 전달할 기간 내 전달이 안 되니까 늦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럴 때는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시송달은 정부의 게시판이나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죠. 홈페이지나 또는 또는 공무원의 관보죠. 관보 등에 하는 거, 게시하는 거, 알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송달이에요?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또는 세무소, 국세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관보 등을 통해서
알리는 거, 계시하는 걸 공시송달인데, 이렇게 계시를 하고 이것은 며칠 14일이 뭐하면 지나면 이건 전달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서류 송달 방법은 교부 송달, 직접 전달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면 거기에 두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찾아갔는데 주소지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살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주소지라고 했는데 허위로 기재됐으면 교부송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2번 이상 반송돼서 우편송달이 곤란하다 그러면 공시송달할 수도 있고요. 또 전자송달은 본인이 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전자송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전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럼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전달할 수 없다. 또는 주소지로 보냈는데 뭐예요? 2번 이상 뭐예요? 반송이 돼서 되돌아왔다.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정보통신의 장애로 인해서 전달할 수 없다. 그럴 때 등에 대해서는 뭘로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때 공시송달은요, 거기 2번째 줄 59쪽에 보시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이 지나면 뭐한 걸로 본다? 전달이 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어디에 국세정보통신망이나 또는 세무서의 게시판 또는 법원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이런데, 관복 이런데 알리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송달 방법까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공부한 2장에서 기억할 것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요 정도만 점검을 하시고,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틀린 지문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갈까요? 눈으로 한번 하세요. 여러분이 어차피 연필로 끝난 다음에 기본서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제됐던 지문으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1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납을 인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물납은요 2015년 개정 법률에 따라 2016년서부터 물납제도가 대부분 폐지됐죠. 그래서 지금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은 상속세하고 재산세고, 분할납부는 재산세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거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분할납부 돼요. 그런데 물납과 분할납부가 동시에 다 될 수 있는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다. 요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 재산세는 보유 과정이죠. 틀렸네요. 그죠? 취득하는 과정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가지고 있을 때 되니까 보유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따라가니까 본세 따라가요. 그래서 취득에 관련 있고,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농어촌 특별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에 따라 붙고,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관련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할 때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뭐요? 농어촌 특별세는 이겁니다. 자, 보실래요? 농어촌 특별세는 성격이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취득, 그 다음에 보유, 양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 따라가니까 취득에 관련이 있고요. 또 보유과정에 종합부동산세, 양도과정에 양도소득세 관련이 있죠. 그런데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붙고 재산세에 붙고 양도는 관련이 없죠.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인지를 붙이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임대차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2번 취득의 과정에 부담할 수 있는 조세는 거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니까 빠지고 농어촌 득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빠져야죠. 그것 때문에 틀렸고 7번 볼까요?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여러분 납부기한이 키포인트예요. 납부기한까지 이 얘기는 고지서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가산세가 아니라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죠. 가산금. 가산세가 아니에요. 가산세는 신고납부. 예,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기한까지 안 하면 가산세부터. 근데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건 뭐다? 가산금. 납부기한 하면 고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저 밑에 13번에 보시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이 아니라. 다음 그래서 틀렸고 16번 이거 많이 틀리죠.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게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야 돼. 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요, 예, 22번 볼까요? 22번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신고를 안 해서 다른 세금 부과하지 못할 때는 7년입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7년. 다음 23.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된 갑소유 토지에 취득세가 체납되었다. 이 경우 공매대금에서 피담보 채권보다 조세가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취득세는 신고납부잖아요. 당해세는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 조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저당권이 먼저냐 아니면 취득세가 먼저 신고가 됐느냐 둘 중에 날짜 순으로 선순위가 결정되죠. 그럼 법정기일 전에 얘기는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등기됐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24번은 비상장 법인에 뭐라고 그랬어요? 총주식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는데 2차납세 의무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돼.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초과. 그래서 50이니까 틀렸고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2차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26번인가요? 26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이든 결심사청이든 심판청구든 행정소송이든 제기하는 건 90일 이내에 신청하라 이겁니다. 90일. 60일이 아니라 90일. 틀렸고요. 다음 28번 지방세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든 심사청구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중복해서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28번 29
9번이죠. 서류 송달 장소에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교부 송달이죠. 전달하려고 그랬더니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공시송달에 해당되므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 틀렸죠.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뭐하면 거부를 하면 유치송달, 그것의 서류를 두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31번 물납 신청한 후 불허 통지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28회 시험에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물납 신청은요, 관할세무서장은 자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종합부동산세는 아니고 재산세 물납이니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죠. 이때는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허가가 안 나오면 불허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10일 이내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납세 의무자는 뭐 할 수 있고 물납을 변경해서 신청을 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여기서 틀렸다. 10일 이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1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세총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 부분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나간 건 자료를 보관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